정은주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라든가, 혹은 이제 질문이라든가 의견 있으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어, 그 이제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이제 대표적 인물로서 이제 헨리 데이빗 소로하고 마틴 루터 킹 얘기를 하셨는데, 어, 그러한 이제 불복종 방식의 운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예를 들었었는데, 에, 그 이제 그분들 일부는 생략을 하신 것 같아서 네, 그 말씀해 주세요. 예, 멜컴 X 생략하셨잖아요. 네네. 예, 예, 마틴 루터 킹하고 동시대에 있으면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이제 목사고 기독교인이었지만 멜컴 X는 흑인 이슬람교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죠. 지금 혹시 뉴욕의 그 맨하탄에 가면 멜컴 X 스트리트가 있어요. 멜컴 X 스트리트 이렇게 시내버스 타고 가다 보면 보여요. 예, 멜컴 X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멜컴 X는 저는 멜컴 X 전기를 제가 어렸을 때 한 서너 번 읽어봤어요. 서너 번. 지금은 그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네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창작과 비평에서 나온 책인데 상어학원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멜콤 X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멜콤 X는 이제 완전히 구조적인 폭력화된 백인 사회에 대한 극단의 절망 속에서 그 백인들과 통합돼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흑인들의 어떤 흑인들이 해방된 세상을 별도로 건설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정치적 조직을 꿈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그러다가 암살당해서 이제 죽었죠. 예, 그런데 그 멜콤 X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흑인 운동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이제 그, 그 안티고네 와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 왕의 그 비극은 사실 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리스 신화거든요. 이제 운명과 자유의 문제. 그러니까 너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하게 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운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오이디푸스 왕은 그 운명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러한 자신의 자유를 선택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운명에 예, 운명에 빠지게 되는, 운명의 쇠사슬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의 딸인 안티고네가 또한 이제 그 왕의 법, 그러니까 왕의 법은 사실 왕의 이제 명령 아닌가요? 왕의 명령. 왕의 명령과 신의 법. 그러니까 신의 법은 사실 이제 여기서도 백성의 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리스 고전이 사실은 어, 얼마나 그 대단한 중요한 사상들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다른 분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소로도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 음, 누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주제였던, 그러니까 법에 대한 그 존경심보다는 그 정의, 즉, 양심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함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 문장에서 참 또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라는 게 시대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 또 지금 법도 완전한 법은 없잖아요. 네, 네. 없어져야 할 법도 있고 또 앞으로 만들어야 될 또 법도 있고 그리고 그 또 종교에 따라 이슬람교 그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거긴 정말 여성에게 너무나 무자비한 법이 아직도 지금 지켜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기면 사형까지 또 그 투석 돌로 또 때려 죽이는 그런 형벌도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 법에 우리가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왔던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어떤 자포자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그 폭력적인 저항이라도 해서라도 어떤 쟁취해야 한다는 이런 마지막에 그 라드브르호 그 법 철학자의 네. 그런 말이 참 너무 좀 이렇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자의 말에서 폭력적인 저항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시대적인 그 배경이 깔려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우리가 법에 우리가 얽매여서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법권을 이용해서 지금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그것도 어떤 선택적인 기소를 한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도 우리가 뭐 폭력적인 방법을 가능한 쓰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떤 뭐 투표라든가 아니면 힘을 모아서 우리 촛불 그 촛불 집회나 촛불 시민처럼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도 지금 또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그 책을 뭐 그 소지만 갖고만 있어도 그게 그 국가보안법에 해당한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법을 아직까지 이렇게 존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뭐 국민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뭔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비폭력,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소로라든가 그 누구죠? 그 마르틴 루터 킹 같은 경우 예, 그 예. 비폭력으로 해서 꾸준히 어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뭐랄까 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내세우고 비폭력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견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도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용기를 얻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선구자, 어떤 시대나 영웅이라든가 어떤 선구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뭐 우리 사회도 더 아무래도 더 좋은 하나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회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혹시 그, 소로의 그 존 브라운에 대한 변호,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소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단지 우리가 효시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시민 불복종 운동의 중요한 어떤 효시이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 책에서 403쪽인데, 어,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검사들한테 먼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검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걔들한테 똑같이 거기 검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진짜. 이 정치 검찰들한테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말 소로가 했던 얘기 그대로. 그리고 저는
재밌고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문구예요.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다 보니까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잖아요. 저는 지금 검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 정말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진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 고뇌하는 그런 계기가 없이 그냥 착하게 모범생으로 범생이로서 공부하다가 좋은 성적 받으니까 뭐 법대 가서 시험 봐가지고 고시 덜컥 붙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검사 소리를 듣는 거죠. 영감 소리를. 예.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금 권력을 움켜쥐다 보니까 예. 근데 그 밖에도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형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예. 그렇게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느낀 바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아, 네. 예, 저는 아까 시민 불복종 운동에서 네, 2000년대 그 국회의원 그 선거 있었을 때 신상 공개 운동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총선 예, 시민연대가. 근데 불과 예, 그게 2000년은 불과 23년 전인데 그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신상 공개 정보 공개가 그게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이제 또 총선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 기존의 국회의원들과 또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오실 분들이 지금 한참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꼼꼼하게 또 촘촘히, 우리 시민들이 잘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올바른 사람들을 나라의 일꾼들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총선 시민연대의 전국적인 어떤 그 중심 지도부 중에 한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저도 그때 거기에 저는 그 전에 정치개혁 시민운동, 그거 하면서 뭐 이렇게 광주에서도 시위하고, 전주에서 시위하고, 그리고 또 대전 가서 시위하고, 그다음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총선 시민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당시 그 민주당 정부 그때 김대중 씨가 총재였을 겁니다. 총재인가 아무튼 그때는 총재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총선 시민연대의 요구를 대폭 많이 받아들였죠. 예. 2000년대면 김대중 대통령 아니신가요? 그때 대통령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됐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002년 12월에 됐으니까, 그때면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것 같은데, 2000년도에. 그런가요? 네네. 그렇구나. 예, 예, 네. 예. 아무튼 그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됐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 2003년에 취임하고 네. 선거가 예, 2002년이었나요? 네, 2002년. 예. 네, 맞아요. 2002년 아마 겨울 선거였던가, 그때는? 예,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나와서 그 네. 아들의 재산 공개할 수 없다. 방금 설명하신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네. 재산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네. 사람들 그 사이에 그러면 결국에 그 돈 자체가 김행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흘러간 돈이라고 봐야 보여질 수 있잖아요. 물론 명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법 자체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재산을 보면서 재산 규모도 놀라웠지만 그런 사고방식 보지 않아도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서 흘러갔을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 적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여가부 장관을 이렇게 선임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법에 관한 그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네네. 아마 총선 시민연대 운동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그리고 뭐 전과 사실이라든가, 아무튼, 그리고 가족, 아무튼, 이런 것들, 세금 납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률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원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법적으로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김행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여가부 장관 맡아가지고 극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했는데 지 정치 인생을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극적으로. 네. 제가 유신 체제를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신 체제를 살면서 우리가 거의 한 5년, 6년을 이렇게 지냈을 때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도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교육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선생님들을 100명가량 만난 것 같은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 이건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아까 글 올려놓은 부분 하수이 된다는 얘기 한다는데 이런 게 불복종 자체를 안 가르쳐서 정의를 안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라는 게 착한 게 아닌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죠. 착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노예. 그러니까 착하게 악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죠. 악의 하수인 노릇을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악의 하수인 노릇을 착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아들러가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예. 근데 저는 제 자랑 같은데, 저는 유신체제 때 고등학교 제가 다녔는데, 그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 중에서는 유신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다기보다도 뭐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지금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별로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저하는데 제가 이제 보았던 걸 이야기하면 90년대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학생 교사들의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전남대학교 출신들은 사대 출신들 그냥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없어지면서 전남대 출신들이 이제 공교조를 안 했어요. 그 대가를 이제 와서 받는 거죠. 그거 걸리는 데가 30년 걸린다는 걸 보고 조금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종일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교육 얘기도 이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 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저는 이제 또, 존 브라운 청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 불복종 운동 사상은 일종의 완전히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저항을 하되, 권력의 처벌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하는 운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소로 같은 경우는 존 브라운은 이게 폭력 투쟁을 했잖아요. 노예제 반대 폐지를 위해서. 근데 이 존 브라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소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특히 투표하라 하는데 온몸으로 투표하라. 손가락으로 우리가 손가락 자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투표 잘못한 사람은 손가락을 자를 게 아니라 모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헨리 데이비 소론 온몸으로 투표하라고 하잖아요. 네?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정신이 오늘날 미국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소로가 존 브라운을 최고의 미국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예. 예. 좀 그리고 소총과 권총이 정의로운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예. 이런 미국의 정신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아니,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 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날아가가지고 바이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한심합니다. 네. 자, 또 장기환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유, 예, 제가 네. 얘기요. 아니, 좀 전에 온다 네. 했는데, 들어온다 했는데, 시간이 네.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갈라 했더니, 이런 것 한 같아요. 말씀, 저는 네. 급진, 아주 격렬한 그런, 반동, 반국가 세력, 그런 세력이죠. 과격히, 저는 법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는 수레바퀴는 느리지만은, 저번에, 박성읍 대표님께서, 작가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는 느리지만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일, 어마어마한 이런, 인원이 모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신 분들 마음도 다 똑같겠지만은, 정말 제 마음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은, 참 역사는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법을 어떤 상당히 진보적인 철학자가 표현을 하면서 법을 한마디로 가진 자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 가진 자 혹은 재산 가진 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공평무상하고 만인의 권리를, 물론 법의 정신은 그럴 수 있죠. 법의 정신. 그러니까 법이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정법은 대개 한 사회에 권력 가진 자 혹은 재산 가진 자, 가진 자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법이 정의를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의를 강요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다고 할 때 그 사회는 이제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헌법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라고 하는 혹은 판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법을 제멋대로 아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300 몇십 명씩 이렇게 압수수색을 때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 대한민국의 권력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대변하는 지금 체제, 이게 지금 정치검찰 체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은주 선생님, 네. 아마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지금 정은주 선생님 정리하고 지금 오늘 공부 마칠까요? 제가 발표했는데 제가 정리도 합니까?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하시고. 아니요, 없고요. 덕분에 또 발표를 맡겨주신 덕분에 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음, 네. 아까 그 금방 대표님께서 해주신 것과 이어서 사실은 사회는 자연법인 상태로 그냥 두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야, 적어도, 그 강자와 약자의 간극이 좀 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제가 공유된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소로가 불복종의 방식의 예로서 감옥에 갈 각오로 납세를 거부하고 온몸으로 투표하라. 이거는 네. 아직도 유효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음, 감옥에 갈 각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렇게 에, 받아들이기 좀 어렵긴 한데 요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그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그 한 기사에서 음, 음, 의대생들이 왜 지난번 정권에서는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체 행동을 했는데 왜 지금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냐 증언을 한다는데 근데 그 의사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정권에선 정말 감옥에 갈 것 같아서 못 한다고. 기사에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감옥에 간다는 건 다 누구한테나 두려운 일일 텐데, 아, 음, 이런 말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데, 하나의, 어, 음, 내가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양심을 가지고서 지키고 싶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납세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당장 뭐 집에 도축장 날라오고 막 이러겠죠. 근데 지금 또 이런 방식으로는 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모여서 이거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촛불의 어떤 행동을 더 키워갈 수 있는 방식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정말 어,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과정까지 저희가 잘 매의 눈으로 살펴서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정부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다 같이 조금은 더 불평등의 폭을 좁히는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요. 한마디 맞죠? 먼저 예고할게요. 다음 주 10장, 제가 마지막 장, 아니, 다음 주.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박병준 선생님? 네, 투표를 좋습니다. 예예. 그럼 제가 예고 끝나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 10장 발표는 지금 여기 계신 유지영 선생님께서 10장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발표하시기로 했고요. 여러분 이 10장 발표에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박병진 선생님, 네, 질문하십시오. 네. 온몸으로 투표하라는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투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보통 백인들한테는 쉬운 거 물어보고, 흑인들한테는 어려운 거 물어봤다 했잖아요. 제일 웃겼던 게 이런 겁니다. 비눗방울 훅 불어버려요. 이게 몇 개냐 물어보죠. 그럼 누구도 못 맞춥니다. 비눗방울 숫자를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라는 얘기인지를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남부에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싫어서 백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흑인들한테 풀으라고 해놓고 그거 못 풀으면 투표권을 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건 정의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완전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촛불혁명은 시민 불복종 운동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여기서 저자는 혁명은 강제력을 저항의 수단으로서 강제력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정의에 따르면 그랬거든요.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법 질서를 강제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저자가 정의하고 있어요. 413쪽에. 근데 그러면 촛불혁명은
촛불혁명은 우리가 박근혜 때 촛불혁명을 얘기했지만 박근혜 체제를 강제력으로 무너뜨렸나요? 그건 아니죠. 그랬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지금 조국 교수가 정의한 혁명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촛불혁명은 시민 불복종 운동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무나 한 말씀 하셔도 좋고 이때 뭐 촛불혁명의 혁명은 좀 상징적인 말일 것 같아요. 거기서 예, 저자가 했었던 그런 폭력을 사용한 것이 뒷받침됐을 때 혁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대표님도 촛불혁명은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혁명인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하나의 불복종 운동이 수사죠, 수사, 레토릭. 네네 레토릭. 네네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그 정권을 바꾼 의미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촛불을 되게 크게 들어서 네, 그 박근혜를 몰아내는데 적폐청산에 네, 너무 매몰된 나머지 정말 너무 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네, 그 적폐청산은 너무 네, 작은 것에 집착해서 정말 큰 네, 고기를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제는 네, 그 적폐정권이 들어오니까 아 정말 뻔뻔하고 정말 누군가 그랬는데 정치는 뻔뻔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너무도. 그리고 네, 한 번 뻔뻔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더 큰 거짓말을 해도 너무 너무 자연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가장 한국사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요, 근데, 예, 네, 예, 예.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저는 왜 촛불혁명, 1차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긴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실패하고 말았는가. 저는 그것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사코 촛불 진짜 혁명은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거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예. 근데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평화체제를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87년, 그러니까 5.18부터 80년대에 엄청난 많은 희생을 가져온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87년 체제는 거의 다 많이 훼손돼 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지 못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허점을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백낙정 선생이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87 체제가 분단 체제를 청산하지는 못했지 않냐. 예, 그래서 남북의 평화 체제라든가, 예, 종전 선언도 마찬가지고, 평화 체제를 만들거나 새로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했고, 예, 결국 87년 체제를 통해서 그 이후에 검찰에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줬는데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치적 독립을 87년 이후에 보장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은 검찰이 그 행사하는 그 폭력을 가지고 결국 이 검찰 독재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직면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또 다음 발표가 칸트의 영구의 평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칸트 시대의 어떤 하나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이 평화 문제로 끝난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칸트의 저작과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 유지영 선생님의 발표를 또한 듣되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분단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 지금 뭐 중동 전쟁 또 새롭게 막 지금 불붙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든가 의견도 다음 발표에서 활발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늘 그러면 이제 빨리 쉬고 내일 또 서울 모여서 같이 또 촛불 행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해주신 정은주 선생님 그리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네. 네.